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된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또 SNS를 통해서 시차조차 아주 무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금기시되어 있었던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베일에 쌓여있는 이 시장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랄 시장인데요. 그동안은 종교, 이슬람, 히잡, 우리에게 아주 이색적으로 혹은 편견을 갖고만 바라봤던 이 시장을 주목해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그리고 이 인구가 급속도로 고성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비 여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매력적이고 신선한 시장에 대해서 향후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박소영 수석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 시장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무슬림 인구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 할랄이라는 개념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가요? 할랄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슬람 율법상의 하나의 용어인데요. 의미로는 이제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서 를 이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금기된이란 뜻을 가진 하람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의심스러운이란 뜻을 가진 메시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것들의 반대 개념 또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주로 사람들이 이제 할랄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무슬림이 많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좀 시장 관점에서 할랄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시장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할랄 푸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허용된 음식,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허용된 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슬림들만 먹는 음식보다는 이제 점차 좀 범위가 확대돼서 이제 할랄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음식들으로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랄 음식을 취급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인증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할랄 푸드 음식점에는 이 마크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인증 마크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인증의 기준은 뭐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인증 마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할랄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정부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 종교단체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가 거의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마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주로 받는 인증 마크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자킴 인증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무이 인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할랄 인증 기준이 이런 기관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증 표준이나 아니면 중점 관리 사항들이 다 따로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F라고 해서 네. 할랄 인증 마크가 있고 이게 주요 인증 예를 들어서 자킴이나 무이 인증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이까지는 아니지만 자킴 인증이나 싱가포르 또는 대만의 인증들과 교차 인증이 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내 인증 마크는 좀 공신력이 적었다면 이제 국제적인 인증 기관과 타협을 해서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교차 인증까지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KMF 인증을 받아서도 수출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자킴 인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증 마크를 따는데도 비용도 들 거고 시간도 들 거고 이런 인증 마크를 우리가 가져가고 또 수출을 하기까지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럼 이 할랄 시장의 현재 규모, 잠재력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나요? 할랄 시장 규모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구라든지 시장 규모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인구로 따졌을 때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8억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게 2030년에 됐을 때는 한 22억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25% 이상이 넘는 거의 4분의 1 이상이 넘는 수준이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사실 아무래도 제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나 의약품, 뭐 의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이것 또한 뭐 한 5년 정도 이후에 한 2023년 정도 되면 3조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시장이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무슬림 인구 하면은 중동 시장만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분포되어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랑 아시아가 거의 할랄 인구, 사실 할랄 인구가 거의 무슬림 인구로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20%도 뭐 유럽, 미국, 뭐 중국 등 각 이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앞서서 우리의 인증 마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할랄 시장이 이제 제일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은 좀 수출이라든지 이런 생산이 좀 저조한 수준이고요. 이제 중국이나 뭐 필리핀,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두바이에 최근에 뭐 4억 달러 이상의 어떤 푸드파크에다가 투자를 한 사례라든지 뭐 필리핀이나 캐나다 생산 기업들이 이제 할랄 식품 생산 라인을 좀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요 이제 할랄 시장 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 중에서 네. 이제 할랄 제품이다라고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추려서 이제 좀 통계를 내봤을 때는 한 자릿수로 한 5.7%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주요 할랄 시장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태국, UAE, 터키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뭐 4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작은 비중 뭐 25억 달러 정도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럼 식품인가요? 네, 대체로 식품이 많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의약품이나 패션 이런 쪽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슬림 인구가 있는 국가로 진출한 사례 말고 국내에 무슬림 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쪽 시장으로 진출한 경우도 있나요? 사실 이게 할랄 시장 수출과 국내가 굳이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할랄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할랄 제품이더라도 오히려 할랄 인증 마크를 붙이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에 있는 이 할랄 가이즈 네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꼭 가서 좀 먹어봐야겠다라는 네네네. 생각도 해보게 돼서 네. 아마 질문을 하게 네, 됐습니다. 저희 코엑스에도 사실 할랄 인증 마크가 있는 그 푸드 체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오. 네, 그런 것들 좀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코엑스 내부의 어떤 기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화 단계고 잠재력이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 사례 안에서 성공 사례를 우리가 좀 모범적인 사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재밌는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좀 재밌게 이제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할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슬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슬림 하면 사실 저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라마단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뭐 금식이뿐만 아니라 금욕이라든지 뭐 물을 사용을 좀 적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네. 이런 이제 그 신념의 강도에 따라서 그런 금기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개념에 착안을 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한 샴푸 업체가 네. 이제 물 없이 감는 샴푸를 아. 이제 그 기업 규모는 한 5명도 안 되는 이제 중소기업이셨는데 네.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좀 수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드라이 샴푸 하면은 우리도 되게 유용한데 라마단 기간 안에서는 더욱더 유용하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제품이었군요. 향후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내다봤을 때 좀 유망하게 공략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할랄 시장 하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들을 추구를 한다던가 이제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도축 방법을 뭐 할랄 율법,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지킨다든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시장이다 보니까 네. 비할랄 인구들도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할랄 제품이 유기농 제품 또는 뭐 웰빙 제품 또는 이제 뭐 동물을 사랑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식품 나아가서는 네,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웰빙 산업 쪽에 계신 뭐 유기농 화장품 쪽에 이제 좀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네.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 한류가 이제 좀 흥행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우리나라의 한식 또는 한국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을 공략한 부분도 좀 유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화장품 시장 더 나아가서는 관광 상품으로 이해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혹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종교적인 문화를 가진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 할랄 시장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신흥 루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 할랄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